통신사라는 것은 본래 그 외교 의례상 대단한 나라끼리 파견하는 그런 사들이 이제 통신 신의를 주고받는다 통한다가 통신사를 이름 붙였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보내는 사들단은 이제 통신사라고 불렀고요. 우리나라 조선전기에 해당하시는 일본의 이제 무로마치 마코가 되겠죠.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내는 사들단은 일본 구황사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이전에 천황제하다가 막부제로 넘어온 이후에 그동안 쭉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이제 쇄국돼 있다가 무로마치 마코 그 3대 장군 그 종리의만 신진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대망적인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명나라에 이제 명나라 소위 그 책봉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명황제로부터 그 무로마치 마코의 장군이 일본 국왕으로 봉해집니다. 그래서 일본 막부 장군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일본 국왕이 되는 천황이라는 존재는 지금 뭐 상징창제 하에 현재 천황하고 무한막부 체제 하에서의 그 천황하고는 거의 그 여러 가지 위상이 비슷해요. 그 일본 국내 내정권도 외교권도 다 상실한 채 그야말로 뭐 일본 신도의 최고 사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의 뭐 상징 천황제 비슷한 그런 형태였고 국제 무대에는 일체 천황은 그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부 장군이 외교권도 다 장악했죠. 이거 전으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막부 장군 사절인데 대외적으로 일본 국왕사라고 불렀습니다. 통신사하고 이제 그 주고받는 명칭이 통신사, 그다음 일본에서는 일본 국왕사는 설립으로 상징하는 중앙정부의 공식 사절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 전기에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는 6회인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고도 있어가지고 실제 그 무로마치가 교토 시내에 있잖아요. 교토까지 가가지고 국서를 이제 전달하고 받는 그런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은 3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3차례는 좀 그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사절단이 신숙주가 참여했던 세종대의 그 사절이니까 겨우 뭐 아주 조선왕조 초기에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일본에 다시 그 나중에 외부도 박하기도 하고 일본의 그 무로마치 갖고 굉장히 약체가 돼가지고 국내 치안도 불안하고 해가지고 별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태종, 세종대까지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상당히 주안점을 뒀는데 살인파들이 장하고 중종들 이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 돼요. 살인파 특유의 논리를 가지고 해가지고 실용적이지 않고 그냥 관념주의에 빠지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거 하면서 일본의 통일사를 파견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세종대까지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 이후로는 멈췄다는 것이고요. 일본 국왕사는 이제 꾸준하게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것도 승종대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가짜 사절단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뭐 가짜 사절단이 한 20회 정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이제 일본 국왕사의 그 명의를 국서를 가지고 지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심은 했지만 뭐 일단 국왕사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합치면 무로마치 마코 시대 한 70회 정도가 크겠는데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600년만에 국별제기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요시미츠라는 친구가 이제 그 명나라에 가입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딱 1392년이 같은 해에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창립이 되고 일본은 그 종리의만이가 남북조 시대 60년간의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무로마치 마코가 이제 통일하는 같은 해에 마코는 한일 양국 간에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01년에 둘 다 이제 그 명나라의 책봉 체제에 가입하고 해가지고 같은 영어로는 Chinese World Order를 그러기도 하는데요. 중국적 세계 질서,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동북아 도아시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국제 질서 체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같은 책봉 국가로서 대등한 의뢰를 가진 이제 내교국으로 되게 되고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종리일만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열고 우리나라 신라 하대의 그 이제 국교 단절한 이후에 한 600년 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국교를 재개하게 되고 이제 사절단을 교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3차례 얘기했는데 4차례가 되겠네요. 세종대 3차례,
그런데 조선정의 통신사는 뭐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뒤쳐가지도 않고 그렇게 체계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사람 명칭은 이제 6번 있었는데 그 외에도 통신반, 배례사, 배례관, 보빙사, 해답사 이렇게 명칭이 다양해요. 그만큼 체계화가 안 됐다는 뜻이고 그런까지 다 합치면 중앙정부에서 하던 국왕사절단으로서 일본에서 파견한 저런 걸 다 합치면 18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조선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린 조선 후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국교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1598년 12월 달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교 재개의 상징적인 조치는 이제 국왕사절단이 이제 소위 통신사가 다시 일본으로 파견되는 것이 이제 국교 재개의 상징적인 그런 것인데 그게 16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끝난 지 8년 만에, 9년 만에 국교가 재개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그 파멸적인 그런 전쟁을 치르고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 감정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교가 재개될 수 있느냐 하게 되면 우선은 뭐 양쪽 다 이제 국내 사정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전후 복구가 필요하고요. 북쪽에서 이제 누구같이가 통일을 해가 유진적인 통일을 해가지고 후금이라고 지칭하게 이제 자처하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북로남해 북쪽에는 오랑캐 남쪽에는 왜 항상 그런 시달리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부전 전후 복구에 대한 내부 사정 그다음에 후금의 위협이라는 그런 속에서 남변의 평화 남쪽과의 평화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와 국교가 단절됐고요, 조선과도 단절됐고 또 이제 그 풍신수길 다음으로 이제 정부가 교체됐으니까 뭔가 이제 풍신수길의 노선을 답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새로운 입장에서 대외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있었고 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명나라가 이제 신청해도 안 받아주니까 조선도 이제 단절했지만 하여튼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까지 동아시아와의 통해 이제 대화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 보게 되면 두 번째로는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통신사 명칭은 처음에 세 차례 이제 회답 겸 세안사라고 그렇게 좀 과도기적인 명칭을 쓰게 됩니다만 왜 파견하게 됐냐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데 이게 전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돌아오고 또 대마도로서는 이제 이게 한일 간에 이게 중간에서 중개무역이나 등록을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국교 정상으로 해야 되고 전쟁 상태가 제일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생한 게 대마도니까 대마도가 중간에서 23차례에 걸쳐가지고 다마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국교를 재개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조선 정부로서는 대마도 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선 정부에 그걸 하나 놓고 다 거짓말하고 임진왜란 때 제일 선봉장이 돼가지고 길잡이 강도에 그걸 했으니까 그런데 대마도에 서신마군에 사는 말이 이게 과연 막부의 뜻인가? 걔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풍신수길의 아들이 풍신수레가 덕진강의 사위죠. 걔가 이제 오사카성에 전쟁 끝나고 한 16, 7년 동안 1615년까지 오사카성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덕진강이가 자기 사위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풍신수길 세력이 언제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국내가 저게 과연 덕진강이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다는데 저게 과연 국내에 확실하게 장악된 건지 통일정권이 되는지 국내에 어떤 장악력이 뚜렷하게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덕진강이가 국교를 다시 열겠다는 것이 확실한 건지 대마도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잡혀갔다 포로들이 국내에 와서 올라가서 보고서를 내는데 다 달라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일본의 새로운 정권, 국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실질적인 동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인 시안이라는 것이 전쟁 중에 이제 한 5만 명, 국내에서는 대체나 10만 명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5만 명 정도 이야기했다만 그런 민간인 포로들이 잡혀갔는데 왕으로서는 왕자로서는 참 적자처럼 어린애처럼 국민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잡혀간 피로인을 다시 송환해 온다는 것은 임금으로서는 당연한 가장 중요한 임무니까 피로인을 시안해 온다는
그런 또 이제 목적 명분을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명칭은 회답 겸 쇠한사예요. 회답이라는 것은 일본의 이제 장군이 먼저 국서를 보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답한다 하는 회답사. 두 번째로는 이제 피로인들 쇠안에 온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목적과 또 전쟁 책임을 일본이 밝히면서 국서를 먼저 보내가지고 어떤 전쟁 책임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 막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세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일본에서 통신사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회답된 세안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세 차례를 그렇게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좀 내부적인 사정을 보게 되면 그 막부의 장군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그 밑에 있는 다른 다이묘들하고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왕이나 신하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격차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친구들이에요. 같은 전쟁의 동지들이죠. 그 동군, 서군, 강황편하고 수길편하고 동군, 서군 싸울 때는 다 그 전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장군이 막부가 되고 막부의 장군이 되지만 그 막부의 장군과 밑에 있는 다이묘들의 관계라는 것은 그 절대적인 뭐 군신 간의 관계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대표성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그 무로마치몽 같은 경우는 이게 막부의 장군 권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특전가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인을 있고 리더십이 뛰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영주들을 다 거의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학자들은 이제 심지어 뭐 중앙집권적 지방분권국가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모순 행정 모순 그런 용어를 쓰면서까지도 할 정도인데 하여튼 특전가왕은 굉장히 강한 중앙의 통제력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상kin고사이라고 참경교대를 해가지고 지방의 영주들 번들이 한 260개 되는데요. 260개 번주들을 그 중앙에다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봉 이렇게 그 영주를 마음대로 막 옮기는 명령권도 내리고요. 그런 걸 몰수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초기에 금중제법도 금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조정 교토에 있는 그 조정 천황과 조정에 대한 건데 제법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구체적인 그런 법도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천황과 조정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그런 법도를 금중제법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사제법도 사는 이제 신사와 불교, 신사와 사찰에 대한 제법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신도 세력과 그 사찰 세력을 완전히 막 올려놓고 무가제법도 그 사무라이들 완전히 딱 장악하는 그런 법도를 다 해가지고 굉장히 국내적으로는 확고한 그런 통일정권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부와 번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해가 막번 체제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그 무가막부가 한 700년 동안 지속된다면 그게 크게 보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크게 보면 한 3개가 되는데 그 단계적으로 막부가 점차로 강화돼요. 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치술도 발전하게 되고 세련된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덕천 막부, 그러니까 에도 막부 시대 되게 되면 막부 정책 굉장히 세련되게 되게 되고 막부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와 동아시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선과의 어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대마번의 입장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런 그 8.1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 또 양국 모두 어떤 국내적인 필요성 등등에 의해 가지고 8년 만에 국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양 박사님하고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은 663년에 일본이 그야말로 구원을 걷다시피 해가지고 백제 공군을 파견해요. 그래서 400척의 배와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는데 뭐 나당연하고한테 지게 되죠. 그게 이제 동아시아 최초의 어떤 동북아 정부군이 참여하는 국제전쟁에 할 수 있는데 그 전쟁 패배란 것이 그 위에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다른 문제고 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신라와 일본이 국교를 재개하는 게 뭐냐면 668년이에요. 5년 만에 다시 국교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라는 것은 이게 일본하고 우리 뭐 이사 갈 수도 없으니까 숙민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2차 대전 35년간 그 식민지 시대 끝나고 난 이후에 20년 만에 국교 재개하잖아요. 45년에 해방돼가 65년에 재개하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국교 해당 52년도부터 시작하는데 14년 만에 그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길었어요. 그 우리는 굉장히 짧게 국회. 근데 그것도 이제 국제 정세가 뭐 완전히 그 2차 대전 전성국 패전국 간의 그 구도에서 완전히 자본주의 봉사 제1세계 제2세계에 이래 나눠져가지고 전혀 새로운 판이 되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하고 일본을 엮어가지고 공산주의를 막는 도민을 막는 교두보로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한미일 어떤 방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다시 하여튼 그 국제 정세가 변해요. 하여튼 새로운 국제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간에 한국과 일본과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도 대체로 뭐 10년 이내, 길어봐야 20년 이내에 다시 국교를 재개하는 그야말로 뭐 숙명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오게 됩니다. 조선기 통신사 이것도 거의 다양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국교 재개 후에는 이제 세 차례는 명칭을 해당 세안사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통신사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하여튼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조선기 대결적 체제는 이건 뭐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내는 통신사로 하고요. 그 다음 실무적인 문제는 대마도가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는 이제 동래부사하고 대마도 사이, 대마도주 사이에 이런 유언적인 관계. 그러니까 실무적인 외교는 뭐 동래부하고 대마도,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중앙정부 간의 외교는 이제 통신사가 맡는 그런 유언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앞에 세 차례도 이름을 적게 정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라든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 면에서는 통신사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조선 후기는 12회의 통신사로 그렇게 이제 통신 이해를 하고 조선에서도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전후에 이제 그 국교를 재개한 데 있어가지고 예? 오늘 52회 정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그거를 이제 문위행이라고 그래요. 대마도주가 이제 막부에 참동교대 상기 고따위로 갔다 올 적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돌아왔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절단이 52회 파견. 통일사 12번, 문위행은 12회, 지방 예. 52회. 근데 뭐 일본에서 동대부로 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오고. 우리나라 관광이 52회. 요 국교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삼행대사인데요. 삼행대사가 이제 160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체면 중요시 하니까 이게 정식 관리를 파견하기에는 좀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공식성을 띠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외교적인 역량도 있고 또 그 삼행대사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돼 있었어요. 그 소서행장이 그 명나라 신유경이하고 이제 강화회담을 쭉 하게 될 적에 이게 뭐 조선은 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뭐 구름 위로 머리 위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서행장하고 라이벌인 가등청정이한테 이제 이게 좀 이간 책도 되고 조선도 참조도 해야 되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기 위해서 삼행대사를 이제 가등청정하고 이제 이렇게 카운터파트에 붙였거든요. 세 차례 이제 가등청정 그 진영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섭하고 물론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양쪽이 요구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 만나가지고 가등청정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당신 나라에서 제일 보배가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 태연하게 당신 머리요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 머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보배로 생각하고 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가등청정이가 화를 낼 수 없는 것이고 껄껄 웃으면서 이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승려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설보화상이라 해가지고 보배를 이야기한 선입니다. 이래서 설보화상이 일본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재종 계통이 있었는데 선종 성리로서 뭐 일본도 다 그 같은 계통의 이제 그 종파였고요.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또 그 이 양반이 뭐 유학적 지식도 있는데다가 시를 잘 짓고 국글씨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뭐 또 임기응변도 뛰어나고 뭐 대단한 분이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선조가 나중에 영의정을 당상관을 임명하고 영의정을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뭐 이게 이 양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선조가 영의정에 추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 전쟁 이후에 서해진 그 임진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이제 분단 소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작자 이삭 여러 사람들이 만든 공동 창작물을 할 수 있는데 그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 버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설들이 이제 민중들이 집단으로 창작한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 막 참여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본이 제일 많은 소설이 춘향전이에요. 이게 뭐 한 5, 60종이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임진록입니다. 총 20여 종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소설인데 그 임진록의 실질적 주인공이 누구냐면 삼형제였어요. 충무공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지만 충무공 어떻게 보게 되면 운임이 자기 일을 한 거죠. 근데 삼형제사야말로 이건 전혀 본분에 벗어난 그야말로 당연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활동을 했으니까 또 민중들의 어떤 그하고 또 맞아가지고 삼형제사가 굉장히 막 신기한 도수를 써가지고 막 덕천강을 막 굴복시키고 등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마도 갔었는데 대마도주도 권하고 그래서 조정에서도 뭐 대충 알면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하는 식으로 상당부분 좀 재량을 위임하기도 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덕천강이가 마침 저쪽에 후시민성에 자기가 2대 수충이 뭐 이렇게 천황한테 인사하고 그 정부를 이어받는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그 교토로 오니까 맞춰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직접 교토로 가가지고 그 후시민성에서 덕천강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 2대 장군에게 벌써 이제 그 장군 권력을 넘겨준다는 것을 10만 그 대군 그 사일식을 일부러 보여주고 말이죠. 그래서 덕천강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덕천 막부가 완전히 일본 국내를 장악하고 있구나 평정했구나 하는 걸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덕천강을 직접 만나가지고 본인 스스로 나는 임진왜란에 나는 참여한 적이 없다. 간접적으로 저 나고야 규슈 북부에 있는 나고야까지는 왔지만 하여튼 뭐 덕천강은 우리나라에 상륙은 한 사람도 안 했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 나라하고 원수가 진 게 없고 화평을 하자. 또 이제 덕천강이가 직접 이야기 안 했습니다. 거기에 참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라의 원수는 풍신수길인데 우리가 풍신수길 세력을 다 제거했으니까 당신 나라의 원수를 우리가 대신 갚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요컨대 하여튼 덕천강이가 본인의 입으로 나는 당신 나라하고 직접 원수를 진 일이 없고 하여튼 다시 국교 재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삼형제사가 확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프로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 나의 승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내가 뭐 최대한으로 협조하겠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막부 밑에 있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막내들이 잡아온 거는 다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설설 안 보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한 3,000명 보내주는 걸 약속했어요. 1차적으로 이제 한 1,500명 삼형제 직접 데려오게 되고 나머지 1,500명이 1차 해답 작가선 측에 이제 승리를 오게 되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요 삼형제사 그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1차 해답 작가선 측에 조선국 예조에서 이제 통류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잡혀온 피로인들은 이렇게 누구든 자기 주민한테 신고하거나 혹은 뭐 통사 지나갈 때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돌려 보내주기로 막부 장군과 약속했으니까 피로인들은 다 신고해라. 그걸 알리는 통유물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통신사의 이제 사명은 1차적인 미션이랄까 사명은 형식적인 면에서 이제 막부 장군의 개성을 축하하는 그런 사절단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서 전달하고 장군 해답을 수령해오는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그런 사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그 나라의 어떤 경조사에 어떤 예를 표현한 것은 이제 외교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조에서 이 외교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제 저게 언제 재침할까 이게 항상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재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본의 국정 탐색,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시한 등 그때마다 대마도하고 이게 실무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큰 문제, 혹은 대마도가 자꾸 이게 뭐 약간 속이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장군에게 직접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마도 애들이 또 이제 깜빡 죽고 또 이제 그런 큰 해난들을 이제 직접 통일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근데 조선에는 이제 아까 양 박사가 조공사를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서로가
대내용과 대외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거는 이제 대외용이고요. 실질적 목적은 좀 대내용일 것이고, 일본으로서 대내용 그 통일사를 두고 대내용 뭐냐면 이제 저 우리나라 장군을 축하사절 오는 거니까 저게 뭐 저기 축하사절단인데 실은 뭐 신공화국 이래로 쟤들이 뭐 우리나라 건국이었으니까 조공사절 땅이다. 뭐 이런 것을 그 연출을 해요. 정치적으로 연출해가지고 막부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사실 에도 시대 때 정식 국권을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부 두 나라뿐이었어요. 그걸 통신의 국가라고 그러고 통상의 국가. 이제 무역을 하는 나라는 청나라하고 네덜란드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은 그 비공식이니까 통신의 나라는 조선하고 유구인데 유구는 사실상 뭐 규모도 비교도 안 되고 에도 시대 때는 사츠마의 폭속국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좋은 형식이었고 대등한 그 나라로서의 국교를 맺은 나라는 일본으로서는 조선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그 인국의 이웃 나라의 대등한 이웃 나라의 국왕사절단이 내 장군의 취임을 축하해 주러 왔다. 이거는 뭐 장군이 그 권력이 니네들 대명하고 다이오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나는 국가의 원수고 이 나라의 대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건 뭐 굉장히 그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막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런 정치적 효과 때문에 이제 통일사를 이제 초청하게 되고요. 조금 더 하는 김에 뭐 저거 하여튼 뭐 조공사를 떠도록 하면 더 좋죠. 더 이제 위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다이묘들이나 일본 국민들한테는 조공사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좀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절대 조선 정부나 또 통신사들에게 그 노출되지는 절대 않죠. 그야말로 철저히 내부용으로 지네들 내부용 대외 기밀용 문서에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공식 문서에 나오면 안 되죠. 비공적 문서. 예? 남아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그야말로 대내용 문서에는 그런 게 나오고 대외용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또 내부에 어떤 또 내부적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냐면 별로 기분 안 좋죠. 뭐 저렇게 하는 게 처음에 해답사로 그랬지만 그 중간에 또 대화도가 그 미스를 바꾼 뭐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그 1636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저기를 축하하는 사절을 보냈는데 기분 별로 안 좋죠.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스스로를 이제 정당화시키고 명분을 이제 내세운 뭐냐면 쟤들을 하여튼 재침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적으로 쟤들을 좀 교화시키면 그런 야만성이나 침략성을 좀 순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문화 교화 사절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스스로 이제 조선으로서는 이제 명분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 사절단. 즉 가가지고 쟤들을 뭐 유학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시도 가르치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내부적 명분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죠. 또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뭐 필담 참여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뭐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그 일본 사행록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문서에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확인 절차는 뭐 간단히 있습니다. 막부 장군이 새로 저기하면요 서심화 번에서 통신사 파견 요청을 우리나라한테 하고요. 조정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통신사 파견을 이제 기변사에서 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준비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통신사 파견단 그 원력 그 구성원들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내는 선물들이 있는데 그 예단을 이제 준비하는 예단도 이제 뭐 각 지역에 이렇게 나눠줘요. 특산물들을 규모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단들에서 이제 동래부에서 부산에 이제 있는 외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신사에 가는데 절목이라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 그런 세세한 절차들을 당정, 의논회가 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시행세치. 예, 시행세치. 예, 그걸 절목이라고 그러죠. 절목이라는 세세한 절차. 그다음 전세 구성할까요? 뭐한 500명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475명 정도 됩니다만 굉장히 많죠. 왜 이래 많냐? 배를 이제 6대 싣고 가죠. 사람 실는 배 3개, 기선 3척, 곡선은 이제 화물을 싣고 하는 뭐 예단이나 이러한 화물을 싣고 하는 배가 3척. 그 6척을 몰고 가니까 그걸 노젓는 사람이 한 300명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빼면 한 175명에서 200명 정도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게 되면 중국에 아까 중국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이 대개 한 200명에서 250명 되거든요. 연행사. 연행사는 이제
조선 전기는 명나라의 조천사, 청나라의 연행사하고 명칭이 좀 차별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합친 공식 명칭을 부경사라고 그럽니다. 국경에 보내는 사였다니 하는데 하여튼 그 뭐 숫자가 그래 따지면 비슷합니다. 500명 하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사공들 며칠 걸려요? 사공들 빼면 뭐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런 이제 많이 드는 그 사람의 연관이 20명, 그 농비들 따라가는 거 저런 좀 많고요. 독특한 것은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인원이 저렇게 따로 특수한 임무를 지닌 저런 사람들이 편성됐다는 거죠. 그 제술관하고 그 서기 세 사람을 합쳐가지고 사무사라고 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본 그 필담 장화를 주로 전담하는 그게 주된 임무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의사가 3명, 처음에 2명이다 나중에는 그 일본의 의사들이 좀 고급한 토론을 그 의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의학 약화에 관한 토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의사를 하나 보내달라 해가지고 내의원에 근무하는 양의를 또 한 사람 추가를 해가지고 3명이 되거든요. 3명 중에 2사람은 이제 통일사 일행들 치료하는 일이고 양의 한 사람은 일본 의사들하고 주로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하게 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화원이 한 사람 내지 2사람. 그다음에 북글씨 자수는 이제 외교 문서도 써야 되고 일본 사람 북글 써야도 또 요구하니까 그 글 쓰는 사람 사자관. 우리나라 최초의 사자관이 한석봉입니다. 그 이제 북글씨 쓰는 그 왜 여러분들 그저각그 집안마다 있는 그 저 뭡니까 그 교지 있잖아요. 그거 다 쓰는 사람이 이제 사자관이겠죠. 중요한 이제 공식 문서를 이제 쓰는 그 사자관도 두사람이 됐어요. 요거까지 문화교류를 전담하는 인원이 대거 포함됐다 하는 것이 요게 이제 통사의 특징입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파견한 부경사, 연행사에도 인원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유구에서 일본의 에도에 파견하는 그 경화사가 18회 오게 되는데 거기도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음악 연주하는 애들은 많이 와도 뭐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교류를 전담하는 애들이 대거 포함했다는 것이 통신사 원적 구성의 특징이고 그것이 요 문화사별관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우리는 단장은 몇 급으로 보는데 단장은 몇 급으로 가요? 정사 이제 3사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이제 정사, 부사, 종사관 있는데 되게 이제 정삼품, 정삼품이라고 됩니다. 근데 중국에 파견한 사절단은 종이품 혹은 정이품 이래 가지고 격이 좀 높고 또 중국에 파견한 사절단에는 주로 이제 그쪽에서 명나라 왕실이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경조사, 새로 왕이 즉위했다거나 뭐 누구 생일이다거나 생일도 생일에 뭐 칠순, 육순 뭐 이런 거 가져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왕족을 파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왕족 같은 경우는 별 개념 없죠. 거의 한 1%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례고 보통은 정이품, 종이품 보내고요. 일본은 이제 종삼품관을 정삼품으로 올려가지고 보냅니다. 본래는 종삼품인데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성급을 시켜가지고 정삼품 관리로 해가지고 정삼품 가상관이죠. 요즘 말로 중앙청 국장급입니다만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격이 좀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린 노정인데요. 서울에서 해가지고 쭉 가다 대마도 일기도 해가 이제 규슈는 이제 그 후쿠오카는 워낙 군사 요충지라 해가지고 안 들어가고요. 이제 그 바깥에는 남도라고 아이노시마라고 거쳐가지고 저래 이제 시모노세키 지나가지고 그다음 세토 내해를 쭉 가가지고 이제 오사카에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오사카 상륙해가지고 요도가와라고 하는 그 강을 쭉 따라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교토에 가게 되고 교토부터 이제 에도까지는 육로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다음 중간에 뭐 니코까지 한 3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백군들은 오사카에 머물러요. 예. 200명 정도 가요. 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배사공 중에 한 100명 정도를 차출해서 얘들이 의장대를 해요. 의장대 이거 뭐 들어가는 애들은 주로 이제 배사공 애들이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사카에 머무는 애들은 대개 한 150명, 130명 정도 오사카 머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의장대로 차출돼가지고 육로로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려갈 때 오르막길 저기 워낙 연로에 그 지방반에 부담을 주니까 내려갈 때 하고 올라갈 때 길을 달리 했어요. 왕로 기로가 이제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요. 조선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적대하냐면 일본도 이게 이제 소위 그 국빈이죠. 유일한 그
정상적으로 통신하는 나라의 국왕사를 따니까 이건 국빈입니다. 그 내가 장군으로서 내 임기 중에 그 임기란 것이 뭐 자기 생명과 관계되니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죠. 그 임기 중에 한 번 있는 국제 행사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자기 저기할 때 한 번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임기 중에 한 번 있는 국제 행사예요. 더구나 이웃 나라의 국왕사를 따닙니다. 그러니까 국빈이죠. 요즘 뭐 국빈 뭐 행사지만 요즘 국빈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임기 중에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국빈 행사이기 때문에 그